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민구가 숟가락을 탁 내려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좀 조용히 드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뺨을 올려쳤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맺히자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맞은 거야?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강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82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쉽지 않죠. 퇴역 공군 준장이었던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지만 다리를 절며 걷는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철수는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나와 앉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어요. 부인 순덕이가 2년 전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장남 민구와 며느리 선희의 눈치만 봐야 하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철수에게 며느리 박선희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해요. 응, 잠깐 바람 쐬고 올게라고 철수는 대답하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에서 나온 장남 강민구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맨날 나가서 뭐해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요? 민구는 55세입니다. 명함도 없는 자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철수를 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섭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순덕이와 함께 산책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지갑에서 꺼낸 작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막내딸 강미정이 미국에서 보내온 가족 사진이에요. 미정은 45세로 15년 전 미국으로 시집을 간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는 것이 전부죠. 미정이는 잘 살고 있겠지라고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봤자 할 일도 없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으니까요. 철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공원에는 손주들과 함께 온 할머니들이 보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도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오직 철수만이 혼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지만 마음만큼은 을씨년스럽습니다.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습니다. 민구는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선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민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에 몰두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이기도 해요. 철수는 궁금하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합니다. 요즘 민구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거든요. 저녁 드세요라고 선희가 상을 차리며 말합니다. 철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해요. 식탁 위의 반찬들은 대부분 어제 남은 것들입니다. 김치찌개와 시래기나물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예요. 철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조차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숟가락을 놓자마자 민구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람 밥 먹고 있는데 그따위 소리나 하고. 철수는 어리둥절합니다. 자신이 무슨 소리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조심할게라고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구는 더욱 격분합니다. 맨날 미안하다 조심할게만 하면 뭐해요? 좀 조용히 드시라고요. 욕설과 함께 민구의 손이 철수의 뺨을 때립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입술에서 피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맞은 거지라고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맞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특히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이야. 선희는 못 본 척하며 그릇을 정리하고 민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철수는 피가 맺힌 입술을 감싸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요. 방 안에서 철수는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준장 계급장을 달고 당당하게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많은 부하들이 자신을 존경했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시작해서 준장까지 올라간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고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80년대 말 북한과의 공중전에서는 직접 지휘를 맡아 큰 공을 세우기도 했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라고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벽 한편에는 각종 훈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증서와 공로패들이 한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해 보입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철수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습니다. 뺨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지만 약이라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도록 철수의 뺨에 멍이 빠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니 보라색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철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려 했지만 남자가 화장을 하는 것도 어색하고 오히려 더 이상해 보입니다. 며느리 박선희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밖에 나가는 것을 더 꺼려하는 눈치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뭔가 눈치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라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철수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입니다. 입술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뺨의 멍은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정작 민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철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을 먹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려요. 선희가 다시 한번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멍 때문이 아니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선희는 민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민구는 처음엔 귀찮다는 듯 대답했지만 선희가 재촉하자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구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가끔씩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철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요즘 민구의 기분을 건드리면 또 화를 낼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철수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습니다. 민구는 여전히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는 민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보여요. 아버지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민구가 말하며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아니라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민구가 돌아와서는 철수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고로 다친 거라고 해요.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세요. 철수는 당황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니 따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강철수 환자 들어오세요라고 부릅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합니다. 민구는 따라오지 않고 대기실에서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주치의는 순간 몸을 굳힙니다. 혹시 준장님이라고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고 말없이 의사를 바라봅니다. 의사의 명찰에는 윤정태라고 적혀 있어요. 철수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30여 년 전 공군 기지에서 자신의 부하였던 중위의 이름과 같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철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정태는 경직된 채로 진료를 시작해요. 정태는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뺨의 멍과 입술의 상처 자국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처는 보통 넘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다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정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요. 정태는 의사로서의 경험으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진료 도중 철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82세의 노인이 진료실에서 우는 모습을 본 정태는 마음이 아파집니다. 준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정태가 다시 묻자 철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려요. 정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못 참겠습니다. 라고 정태가 말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준장님, 정말 누가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정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들이 한 일을 남에게 말할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정태는 철수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준장님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80년대 말 북한과의 공중전에서 정태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철수였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철수가 진료실을 나가려 할 때 정태가 말합니다. 준장님,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철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정태는 철수가 나간 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30년 전 그 젊은 중위가 이제는 병원 응급실 주치의가 되어 있고 존경했던 준장님은 이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왔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준장님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날 밤 윤정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든요. 1994년 가을 북한 침투 작전 중 부상당한 조종사들을 치료할 때 강철수 준장이 직접 야전병원까지 찾아와 부하들을 돌봤습니다. 당시 중위 군의관이었던 정태는 철수의 따뜻한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정태가 의료 장비 부족으로 어려워할 때 철수가 직접 상급부대에 연락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태는 철수를 아버지처럼 여겨왔어요. 그런 은인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채로 병원에 온 것입니다. 정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새벽 5시 정태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단체 톡방을 찾습니다. 강철수 준장 라인이라는 이름의 톡방이에요. 30여 명의 멤버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대화가 없는 조용한 방입니다. 대부분 50대가 된 전역 공군들과 일부는 현역으로 남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정비사 출신 군무원 기술자, 군의관 등 다양한 보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철수의 멍든 얼굴과 상처난 입술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적습니다.
우리 준장님 이 꼴로 만든 게 누구냐는 분노 섞인 문장 하나입니다. 톡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뭔 일이냐, 준장님이 왜 저런 상태냐는 메시지들이 연달아 올라와요. 현재 공군 소장으로 있는 김태영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김태영은 당시 전투조종사였는데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했을 때 철수가 직접 구조작전을 지휘해준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정태야, 지금 어디 계시냐? 당장 가봐야겠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군 정책단장 박승호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이현우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0분도 안 되어 톡방에는 1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정태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준장님이 응급실에 오셨는데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 역력했다고 말이에요.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시지만 의사로서 볼 때 명백히 폭행당한 상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준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하자 톡방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집니다. 그 강철 같던 준장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멤버들은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정태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까지 공유하면서 한꺼번에 몰려가면 준장님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순서를 정해서 가자고 제안해요. 다음 날 오전 철수가 입원한 병실에는 낯선 방문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정태가 미리 연락해서 병실 번호를 알려준 것이에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공군 소장 김태영입니다. 정장 차림의 김태영은 철수를 보자마자 경례를 올립니다. 준장님,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김태영의 목소리가 떨려요. 철수는 깜짝 놀랍니다. 30년 만에 보는 옛 부하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김태영은 당시 대위 조종사였는데 지금은 소장이 되어 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어서 공군 정책단장 박승호와 국회의원 보좌관 이현우도 병실을 찾아옵니다. 모두 과거강 준장 라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철수가 지휘관이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특히 박승호는 신임 중위 시절 실수로 큰 사고를 낼 뻔했는데 철수가 덮어줘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현우는 집안 사정으로 군을 그만두려 할 때 철수가 장학금을 주선해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철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후에는 또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올 예정이라고 정태가 귀띔해줍니다. 병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구는 어리둥절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줄 몰랐거든요. 게다가 모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소장 계급장을 단 군인도 있고 국회의원실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 정체가 뭐야라고 민구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지금까지 철수를 그저 늙고 쓸모없는 노인으로만 여겼는데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간병인으로 온 줄 알았는데 모두 철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방문객들은 철수의 상처를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준장님,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김태영이 묻자 철수는 그냥 실수로 다쳤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의사인 정태가 이미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박승호가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지만 철수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철수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방문객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장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현우가 말합니다. 준장님, 저희는 준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어요. 김태영도 동조합니다. 준장님께서 저희를 가족처럼 여겨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준장님의 가족이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철수는 이들의 마음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자식이 한 일로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 민망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자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온 민구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며느리 박선희가 평소보다 조용하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어요. 아버지 병실에 온 사람들 얘기를 하자 선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지금까지 함부로 대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혹시 시아버지를 때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선희는 갑자기 결심한 듯 말합니다. 여보, 이 일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겠어요. 병원 측에 진술서를 제출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민구는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단호합니다. 우리 가족 망신 주는 일 이젠 그만해야죠. 아버님도 노망이 드셨잖아요. 라고 말하며 철수를 2번 죽입니다. 철수가 노망이 들어서 헛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에요. 민구는 선희의 말에 설득당합니다. 사실 자신도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특히 아버지 주변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보니 더욱 두려워집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까지 캐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요. 다음 날 선희는 병원으로 가서 원무과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시아버지가 집에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고 최근 치매 기억이 있어서 가끔 헛소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의료진이 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원무과 직원은 가족이 그렇게 말하니 일단 기록해두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인 윤정태는 이 진술서를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해요. 의사로서 명백히 폭행 흔적을 확인했는데 가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윤정태는 이미 의무 기록과 얼굴 사진 영상 기록 등을 수집해 두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하지만 철수는 정태를 말립니다. 정태야, 군인답게 사적으로 처리하자고 조용히 말합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마지막 정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도 법정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태는 답답하지만 철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다짐해요. 며칠 후 민구는 갑자기 병문안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습니다. 핸드폰도 꺼버리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선희는 혼자 남아서 철수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퇴원하면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이 집에서 함께 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짐을 정리하던 중 선희는 철수의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합니다. 보훈 기록서와 과거 작전 보고서들이에요. 여기에는 철수가 참여했던 주요 작전들과 받은 훈장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선희는 이 서류들을 보고 놀랍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북한과의 공중전에서 세운 공로며 부하들을 구한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다면 혹시 보상금이나 연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욕심이 생겨요. 게다가 요즘 민구가 돈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류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선희는 이 서류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하지만 선희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요. 국가유공자 노인이 가족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철수의 보훈 기록서, 사진과 함께
병원에서 찍은 상처 사진까지 함께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익명이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댓글에는 분노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가득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가족이 이렇게 대하다니 말이 안 된다는 내용들이에요. 선희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이 일이 화제가 되면 정부나 보훈청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보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게다가 민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윤정태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경악합니다. 누군가 철수의 개인정보와 의료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보훈 기록까지 함께 올라간 것을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한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태는 즉시 병원 보안팀에 연락해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강철수 준장 라인 톡방에도 이 상황을 알립니다. 멤버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가족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철수는 정태에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아요. 정태는 철수의 손을 잡고 다짐합니다. 준장님, 이제는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윤정태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제보를 받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알려준 내용인데요. 강민구가 몇 달 전부터 사채업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철수 명의의 연금 계좌를 담보로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원무과 직원은 민구가 병원비 결제를 할 때 여러 개의 카드를 시도했는데 모두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었다고 귀띔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였어요. 정태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의 아버지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정태는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병원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해요. 강철수 준장 라인 톡방의 멤버 중에는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민구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민구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상화폐 투자에 몰빵했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투자 금액이 커져서 결국 아버지 연금까지 손을 댄 것이에요.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딸 강미정이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꾸준히 송금해온 돈도 모두 민구의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그 돈은 철수에게 전달되지 않고 민구가 모두 가로챘던 것입니다. 정태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민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던 중 정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병원 내 CCTV를 통해 민구가 철수의 지팡이를 뺏어 내리친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응급실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구가 철수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지팡이로 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요. 철수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정태는 이 영상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해요. 정태는 철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금 담보대출건부터 가상화폐 투자 손실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을 보여줘요. 철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안색이 나빠집니다. 자신의 연금이 아들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미정이가 보낸 돈까지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수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 철수의 생각입니다. 윤정태는 울분을 토합니다. 준장님, 그렇게 살아온 분이 왜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해요. 30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참기만 하시는지 정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수를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철수는 눈을 감은 채 한마디 합니다. 군인은 전우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릴 줄도 알아야지라고 조용히 말해요. 자신이 희생하면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철수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민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에 찍힌 폭행 장면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정태는 강철수 준장 라인 톡방에 이 모든 상황을 공유합니다. 멤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폭발적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공군 소장 김태영이 가장 먼저 나섭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해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현우도 동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공군 정책단장 박승호는 군 차원에서도 대응하겠다고 나서요. 이들은 모두 철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은인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고마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태는 이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민구의 행방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리고 철수의 연금 계좌를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연금까지 날릴 수 있거든요. 또한 병원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민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니까요. 다행히 멤버들이 모금을 해서 당장 급한 병원비는 해결했습니다. 정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에 있는 강미정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한 것이에요. 딸은 아버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테니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보낸 송금이 오빠에게 가로채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정태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통해 미정의 연락처를 찾아내고 국제전화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가족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거든요. 윤정태의 말을 들은 강철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지켜주었던 부하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려고 나서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정태야, 고맙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라고 철수가 말하지만 정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준장님, 그때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희도 준장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정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거 전우들에게 모든 증거를 공유하고 강 준장 후원회를 조직하기로 한 것이에요. 더 이상 철수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철수 준장 라인 멤버들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민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공군 소장 김태영은 군 수사기관에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이현우는 정치권 인맥을 활용합니다. 며칠 만에 민구의 현재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해요. 민구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 외곽의 모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거절당한 상태라는 것도 확인되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아버지를 때린 아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명과 함께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화제가 되었지만 점차 언론의 관심도 끌기 시작해요. 특히 철수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댓글에는 분노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가득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을 자식이 이렇게 대하다니 말이 안 된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민구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언론사들이 철수의 병실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정태가 모든 접촉을 차단해요. 철수의 상태를 고려해서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인터넷에는 철수의 과거군 복무 기록과 받은 훈장들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누군가 보훈청 자료까지 입수해서 공개한 것 같아 보여요. 정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소식을 접한 막내딸 강미정이 급히 귀국합니다. 정태가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된 것이에요. 미정은 1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이런 일로 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직행하는 미정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어요. 형이 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미정을 본 철수는 깜짝 놀랍니다. 미정아, 내가 왜 여기 있니라고 물어보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미정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해요. 15년 동안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족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미정은 정태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형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자신이 보낸 생활비가 형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분노합니다. 매달 보내온 돈이 부모님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미정은 지난 2년 동안 아버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이 좀 더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 빠져요. 아버지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라고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묻자 철수는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젠 됐다. 내가 왔으니까라고 말하는 철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나요. 2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외로움과 고통이 딸을 보는 순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미정은 아버지 옆에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미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부녀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합니다. 미정은 앞으로의 계획도 세웁니다.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결심한 것이에요. 미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이미 설명했고 이해해준다고 합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미정은 또한 형에 대한 법적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미정의 생각이에요. 정태는 미정의 귀국으로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철수도 딸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철수 준장 라인 멤버들도 미정의 존재를 알고 힘을 얻습니다. 가족 중에 철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민구를 찾아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강미정이 귀국한 지 일주일 후 민구의 행방이 드러납니다. 강철수 준장 라인 멤버 중 전역 후 형사로 일했던 하성구가 민구를 추적해서 찾아낸 것이에요. 민구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준 사채업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위치를 제보한 것이죠. 민구가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협박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사채업자들도 이제는 민구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성구는 즉시 윤정태와 다른 멤버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제 민구와 직접 대면할 때가 온 것이에요. 윤정태와 강철수 준장 라인 멤버들이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난 후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민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에요. 모텔 관리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 번호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방 안에서는 민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도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군 소장 김태영이 문을 두드리며 강민구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민구는 처음에는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경계심을 드러내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왜 저를 찾아왔죠? 라고 민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김태영이 신분을 밝히고 철수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민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에요. 특히 CCTV 영상까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전역 후 형사로 일했던 하성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일법대로 가야 합니다. 군인이란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면요라고 차갑게 말해요. 민구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빚에 쫓겨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윤정태가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게다가 연금까지 담보로 잡은 것은 뭡니까라고 따져 묻자 민구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결국 민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멤버들은 이미 결심을 굳혔거든요. 민구가 아무리 빌어도 법적 조치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김태영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폭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한다고 말하니 민구가 더욱 절망합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민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지만 아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30년 동안 철수를 아버지처럼 여겨온 이들에게는 민구의 행동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하고 민구는 결국 체포됩니다. 수갑을 찬 민구를 보며 멤버들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구가 말합니다. 준장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저희가 준장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라고 다짐하며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며칠 후 법정에 선 민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그는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채 국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민구의 혐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존속 폭행죄와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연금 계좌 무단 사용 등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되었어요. 특히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라는 점이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검사가 강조합니다. 방청석에는 강철수 준장 라인 멤버들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요. 철수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증인석에 선 철수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려와요. 검사가 피해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민구가 자신을 때린 일과 연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에 대해 증언해요. 목소리에 감정의 기복은 없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82세 노인이 자식의 폭행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이거든요. 민구의 최후 변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였어요. 늘 비교당했어요. 그래서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훌륭한 아버지와 비교당하며 자라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하지만 그것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재판장도 민구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민구를 바라봅니다. 55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경례를 올립니다. 군인은 미련 없이 작별도 할 줄 알아야 하니까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법정을 나섭니다. 민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는 민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존속 폭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어요.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은 법정에서 끝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강철수는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몸의 상처는 다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딸 미정이 함께 있고 윤정태를 비롯한 옛 부하들이 수시로 안부를 묻거든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강철수 준장 라인 멤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을 해줍니다. 공군 소장 김태영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이현우까지 모두 철수에게 경례를 올리며 인사해요. 30년 전 부하들이 이제는 모두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철수에 대한 존경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은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겨 있어서 떠나기로 한 것이에요. 새 집은 공원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미정이 전세금을 마련했고 앞으로 계속 함께 살 계획이에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이해해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한국에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 첫날 철수는 새 집 발코니에 서서 공원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혼자 앉던 그 벤치가 멀리 보여요. 철수는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옵니다. 예전처럼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앉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정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걷거든요. 가끔은 윤정태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함께 산책을 합니다. 정태는 이제 철수를 준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짜 아들처럼 모시고 있어요. 철수도 정태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전우애가 이들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철수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합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한 권이에요. 제목은 경례와 주먹 사이입니다. 윤정태가 주도해서 강철수 준장 라인 멤버들이 함께 만든 책이에요. 철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군인의 희생 정신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담은 내용입니다. 특히 가족보다도 군이 더 따뜻했던 남자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인상적이에요. 책에는 철수의 군 복무 시절 이야기와 최근에 겪은 일들이 감동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독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인이 가족에게 버림받는 현실에 대해 깊은 감동과 분노를 표현해요. 특히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됩니다. 자신들도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댓글들이 온라인 서점에 가득해요. 일부 독자들은 철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출판사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철수는 조용히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는다니 신기하기만 해요. 정태는 이 책의 인쇄를 모두 철수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철수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런 철수의 마음가짐에 멤버들은 또 한 번 감동받습니다. 끝까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진정한 군인다운 면모라고 생각해요. 민구는 교도소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료 수감자가 가져온 신문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자신이 그런 대단한 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구는 면회실에서 미정을 만나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미정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 일체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민구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철수는 마지막 회상에 잠깁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나라가 따뜻하구먼이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아요.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정한 가족 같은 전우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거든요.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철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미정이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정태도 곧 퇴근해서 들를 예정이에요. 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어요. 한때 이 나라를 지켰던 군인의 자세는 82세가 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걷는 철수의 뒷모습에는 삶의 무게와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경례와 주먹 사이에서 결국 경례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